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 38도를 웃돌았다고 하죠. 이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말 그대로 도심이 펄펄 끓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일 갈등 상황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연이은 화이트리스트 조치까지 이 한일 갈등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대책 마련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외교적 노력은 물론 이 산업적 대응 또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토론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 마련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맞대응을 하겠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제가 앞서 드렸던 이 말씀을 남겼었죠. 일단 세 분께서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느끼는지 좀 하나씩 한 분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정치와 정치의 충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베 총리의 이야기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 수출했더니 이게 우리 일본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뚜렷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를 안보로 끌어넣어 가지고 지금 한국을 이제 보복을 하는 거고. 그다음 오늘 우리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라면 북한과 평화 경제 실현에서 단숨에 일본을 제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정치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충돌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좀 불리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본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지금 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힘에 놀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급소가 뭔지 다 계산한 다음에 툭 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정에 앞서가지고 예. 막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조차도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남북 경협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는 이런 마당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판세로 봐가지고 예. 일본한테 밀리는 게임이고 우리가 계속 좀 허둥지둥되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지난 주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그리고 문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이성적인 일본의 조치, 또 아베 폭주 정말 비난해야죠. 비난받아야 마땅하고요.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를 이렇게 엉뚱한 그런 경제 조치로 보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더욱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다시피 결국 글로벌 질서를 깨는 그런 엄청난 후폭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당연히 비난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계기로 해서 가능하다면 탈일본 계기가 돼 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정말 치밀한 전략과 어떤 집요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많이 내놨습니다. 예. 정말 듣기도 좋고요. 그런데 애국심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애국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그런 애국심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과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 전략, 전술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수십 년 해왔지만 아직 실천이 안 된 이유가 뭐냐? 그야말로 집요함이 없어 그래, 집요함이. 이런 것이 이제 저는 희망적이지만 내년까지 올해 말까지 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도 이렇게 무작정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일본 뭐 일왕 즉위식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맞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한 파도 넘어나가면 또 이게 언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또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 당장 먹는 건 곶감이 달지만 감나무도 심어야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감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좀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선찰과 집요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도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예,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그러니까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말씀하신 건 전에 졌던 우리의 역사, 즉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제임을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아마 이번 선언은 좀 어젠다를 이것은 정치 역사의 문제가 경제 쪽으로 와전된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메시지 아니었나. 네. 그래서 우리 전열을 가다듬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일 갈등 해소 측면에서나 미국 중재에 있어 관심을 모았던 게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특히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아쉽죠. 사실 미국이 좀 나서가지고 좀 진정시켜주고 예. 뭔가 해법을 찾는데 도와주길 바랬는데 예. 사실은 미국은 너무 냉정했죠. 이번에도 이 ARF 예. 회의에서도 뭐 그대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뭐 이 국무장관 전혀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본의 고노 장관과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보였는데요. 예. 참 이게 아쉽게 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제 질서 변화를 잘 예. 모르고 있다 지금.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지금 미국의 머릿속에는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위협 국가에 예. 대한 견제하는 게 최고의 우선적인 순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에 이른바 들어가지고 안보 구축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미국은 저기 있고 여기 중국은 여기 있는데 누구로 손잡았을까요? 일본으로 손을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본과 지금 미국이 같이 해가지고 예. 아시아 태평양 질서를 만드는 이런 와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베 총리가 뭐 한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걸 한다 하더라도 예. 뭐 그 정도야. 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세계 질서를 서로 만들기 위해서 예. 다른 나라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서를 어떻게 보면 정말로 냉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뭘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냉정한. 못하고, 네,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떻게 좀 도와주겠지 그러다가 사실은 더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카드를 다 소진해 버렸다. 예. 미국은 사실은 이번에 분명히 이번에 선을 그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 안보부 장관이 왔는데도 전혀 이야기가 없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 ARF 회의에서도 폼페이오 장관도 전혀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미국의 어떤 입장 정리는 끝났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미국을 뭐 이게 기두리고 미국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 결국 답은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만나가지고 푸는 정석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해결책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최근 돌아가는 이 판세, 신에치스 라인이 다시 반세기 전에 그어졌던 그 부분이 다시 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노 교수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지소미아 이 폐기 문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건 어떤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언론으로 따지면 미국이 뭐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중재하지 않았냐, 왜 섭섭하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국제사에서 무슨 의리를 따집니까? 뭐 실리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익밖에 없는 겁니다. 지소미아 얘기하셨는데 미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협상 카드로는 쓰지만 지소미아를 폐기하기까지는 못할 것이라는 걸 예.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다 뭐 정보기관들이나 모든 것이 지금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입장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지소미아 카드를 써서 미국이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거 파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하겠다, 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순진한 기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미국들은 현재 우리가 일본이 싸우면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영향을 미친다, 예. 이러면 당연히 개입하죠. 자신들 이해관계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가 특별히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의 뭐 삼성이나 뭐 SK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약간 더 또 오히려 수혜가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속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가지고서 미국을 압박해서 뭐 중재를 막 이끌어내겠다, 예. 이렇게 하는 건 실리적이지 않고요. 우리와 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와 일본이 해결해야 된다, 뭐 아니면 속된 말로 멱살을 잡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네.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미국의 제3국의 중재를 바라는 건 안 된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제3국의 중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전쟁을 안 벌어지게 하는 게 가장 큰 지혜였는데 예. 일단 벌어진 이상은 우리와 미,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도 상황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로 냉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앞서 김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노 교수님께서도 한국과 일본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 교수님, 그래도 이 아세안 국가들에 의해 이해, 지지를 이끌어내는 점은 나름의 긍정적인 성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고노 여상이 크게 당황했다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네. 싱가포르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이런 자유무역 국가이고 그걸 주창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도 역시 이걸 거들었고 예. 이런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정서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우리 쪽에 오히려 가까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예. 것은 장점이라고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는 데서 주도권을 중국과 이 중국 중심의 국가들에 넘어가는 것을 걱정한 미국이 예. 있었고 또 거기에서 주도권 행사하지 못한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고 그 인도 태평양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소미아에서 빠지겠다 얘기했을 때 국무장관이 별 반응이 없는 것이라든지 네. 안보보좌관이 왔을 때 한국에서 그닥 그렇게 우리는 정말 기대하고 좀 도와주길 기대하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도 이런 방법 없이 가고 하는 것은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미국은 이 입장 정리가 끝났다. 일본하고 여기에 대한 당사자의 문제다. 당사자 문제다라는 것을 해서 이건 실리로 풀어가야 되는 실력으로 풀어가야 되는 외교 국제 정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냉정한 국제사회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그리고 일본과의 반드시 독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는 부분을 좀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네요. 끝번호 5289번님께서 좀 지금 이 상황이 많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대처를 좀 해야 된다. 국교를 단절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대처를 정부에 좀 주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도 간단히 짚어볼까요? 일본이 자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소녀상을 놓고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 무례하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 교수님, 일본의 이런 행동들, 국제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좀 행동들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비이성적인 행동이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일련의 소녀상 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일본이 경제대국은 맞지만 예. 세계 2, 3위를 다룬 경제대국은 맞지만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성숙하고 네. 그야말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본받을 바가 없다 예.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만개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도 한참 후진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민당 일당 독재 거의 일당 독재 아니겠습니까? 예. 전후에서 일당 독재 국가고 야당도 뭐 미미한 존재고 뭐 비판 언론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주하는 형국을 어떻게 막겠느냐? 예. 우리는 결국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차관급 뭐 차관도 아니고 차관급 뭐 관료가 예. 뭐 무례한 했다고 해서 청와대에 나서는 것은 급이 안 맞습니다. 네. 그걸 높여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라는 바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언론에 어떤 관심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뭐 외교부에 무슨 뭐 차관보 정도가 나서 어딜 감히 우리 국가 원수에게 그런 무례한 언사를 쓰느냐라고 한마디 심하게 훈계하는 것으로 되지 청와대에서 나서는 것은 예. 오히려 그런 쪽에서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 아베 총리가 나선다면 무슨 청와대 대변인 정도 나서 얘기하는 건 뭐 맞지만 차관급 인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청와대에서 나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럴수록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맞는 그야말로 진짜 급이 맞는 그런 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과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든 간에 현 시점에서 중요해진 건 우리 정부의 냉철한 대응과 대안 마련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말인데 김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품목들이 이 석유, 또 철강, 반도체 제품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격 카드 활용으로 적절한 겁니까?
사실 아닙니다. 아니라고. 예.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 예. 교육 관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중간절 과자가 최종 제재, 최고로 마지막 만든 물건을 수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를 지금 우리 스스로 단절한다고 하는 거는 예. 자충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화학 제품이나 반도체 이거 말고요. 예.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경우가 심지어는 뭐 농산물, 가공식품부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는 그런 수출들을 꽤 하는데 막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 예.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나오면 그래 추가 보복 해줄게. 예.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 이 특히 중소기업들 경우는 정말 이 팔로가 막혀가지고 네. 사실 이제 그런 이 조치는 제가 볼 때는 힘이 대등할 때 쓰는 부분들이지 지금 현재 우리 경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술이나 자본이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서 그건 하기는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지금 제가 앞서 김 교수님께 여쭤봤었던 이 반격 카드로 거론되는 그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데서 화이트리스트로 우리가 수출 제한을 하겠다. 사실 일본에 그렇게 크게 예.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맞대응이다, 똑같이 한다 선언적인. 이런 것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 대한 것에 예.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 걸고 넘어야겠다. 폐기물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예. 석탄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수입해서 우리 시멘트 만들고 하는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런 데서 혹시 일본의 이런 안전 문제가 지적이 되고 이것이 자기들 또 결정적인 그런 올림픽 일체에 예. 대해서 좀 공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국의 국민들의 안전 보장, 건강을 위해서 이걸 검역을 강화하겠다. 예. 이런 정도의 조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특히 조심해서 WTO에 역시 우리가 네. 제소당하지 않는 선 정도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예.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일본 정부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게 보통 뭐 많이들 얘기하는 진흙탕 싸움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는 정도를 걸어가라 하는 네.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에 빌미를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싸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이 예. 이 부품 소재였고 그 70% 수입의 70%가 부품 예. 소재고 우리가 150억 달러 정도 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실질적인 좀 전략, 대응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소미아 파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노 교수님, 사실 이 지소미아 파기 문제, 이를 정말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정치권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냉정하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경제적 카드가 워낙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예. 지소미아 카드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현재 뭐 경제 무역 문제, 통상 문제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비난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명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결국 이것은 역사적 과거사 문제를 왜 이런 걸 들고 통상 문제, 경제문 들고 나와서 이렇게 네네. 하느냐? 너희들 명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하는 것, 지소미아 카드를 파기한다, 지소미아 예. 파기한다가 나오면 그럼 비난할 명분이 없어 버리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안보상 신뢰 국가가 아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별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 카드로 하는 것은 명분이 우선 적었던 것이고요. 예. 실리로 따져봐도 그럼 만약 파기한다면 얻을 게 뭔가? 일본이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한다 그러면 뭔가 좀 속된 말로 쫄나요? 안 쫄라는 겁니다. 예. 아유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태도를 바꾸지요.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파기할 땐 파기하라는 그런 자식거리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것들은 일본을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한미일 공조 관계에 상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으로서는 잘못하면
잘못된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미일 공조관계에서 이탈하겠다든가 이런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 명분이나 실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얻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카드고 협상 카드로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려고 예. 한다든가 그런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파괴한다면 더 큰 문제가 닥칠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화시키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우리 정부는 이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산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요 부품 안정화를 위해서 연간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 교수님, 오늘 대책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실효성 여부까지 함께 좀 지적해 주시죠. 네. 우선은 오늘이 굉장히 엇갈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 일본 여행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사인인데 예,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오늘 특히 이제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실질적인 대책을 오늘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소재 부품에 대한 예. 자립을 하겠다 뭐 이런 대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는 반갑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가게 되면 야 저거 가지고 진짜 소재 부품 자립할 수 있어? 그 우리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키울 수 있어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사실 코스닥이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환율이 지금 1,200원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반응이 차가웠다. 이게 왜 차갑냐 그런 말이죠. 1년 내에 예를 들어 20개 품목을 완전히 자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이랑. 예, 그러니까 만일 이 기술 격차를 하기 위해서 만일 중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천인계획, 만인계획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우수한 인력들을 떼고 데려와가지고 이른바 기술 굴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류에 대한 전략적인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1조 원 돈 투자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소재 부품 산업 부분은 자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은 예.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걸 할 만한 인력이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규제가 너무 많아. 이번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환경 관련 규제예요. 예.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관리하고 화학 물질을 평가하는 부분은 완화를 해줬는데 사실은 지금 이 기술 개발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근로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딱 주 52시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년 내에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재계 쪽에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그거는 손 못 댄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제 정책 조정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어떻게 저렇게 빠지지? 이미 반영이 됐는데 무슨 6% 이상 빠져가 사이드카가 나오고 말이야. 그다음 환율이 그냥 1,200원 팍 뛰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오늘 소재 부품 대책 나온 거는 잘한 건데 예. 문제는 그 대책의 현실성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사실은 지금 시대 자체가 기술 안보 시대예요. 미국이 하고 중국이 하고 일본이 한 걸 좀 보면서 한국도 좀 실제로 대책될 만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시장의 반응은 냉정하고 매우 차가웠다는 냉정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지켜볼 일정은 오는 7일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정식으로 공포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수출을 통제할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 교수님, 어떤 이 품목 또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피해 규모도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7일 날 시행령이 수출 무역 규정에 대한 관리 예, 예. 시행령이 3단계로 나와져 있는데 그 3단계에서 어느 품목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 어느 산업의 어떤 중소기업들까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인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육성 특별법 그리고 이것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나오는데 예. 이에 대한 강화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수석 보좌관회의 얘기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해법으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강조가 됐었죠. 노 교수님, 끝으로 이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들으셨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씀에는 참 네, 토달고 싶지 않은데 요즘에 누가 이런 말을 써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일본이 물론 이제 억지를 부리기는 건 하지만 전략 물자가 혹시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지금 우려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국제 무대에 가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얘기할 것이고 분명히. 그런데 오히려 북한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한일 갈등 상황을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죠. 냉정하게 좀 보셨을 때. 물론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평화 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되면 뭐 세계 1위가 되느니 뭐 이런 희망적 관측을 했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전제 조건 수백 가지, 수십 가지가 잘 맞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지 네. 갑자기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이나 이런 협력했을 때 어떤 분야를 했습니까? 첨단 분야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양 산업, 의류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결국 싼 임금을 찾아서 나가는 베트남이나 이런 인도네로 가는 그걸 막을 수 있게 이런 정도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북한과 협력을 더 강화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뭐 희망적인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반도체 북한과 협력해서 뭐 얻을 수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뭐 탐소 섬유 이런 것들 북한과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서 전체 경제 규모를 키워나가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 이런 것은 되지만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할 만한 메시지로서는 전 적합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냉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본과 아베 이 총리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해법을 좀 찾을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역전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한국의 공간이 그렇게 좁은 게 아닙니다. 왜? 일본이 막 팽창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미국도 일본 팽창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이게 잡아주면서 팽창을 조건부 팽창을 원하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본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중국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한국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장점 가진 거. 그럼 그걸 하려면 아베를 봐야 되는데 아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전후 체제를 이제 끝내고 이제는 정상국가로 간다. 그 정상국가가 뭐냐란 말이죠. 우리도 군대를 가지고 파병도 하고 뭐 이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중국이 너무나 이게 일본한테 위협이 되니까 사실 한국 보고 좀 같이 손 좀 잡고 가자 그러는 건데 지금 한국이 이제 뿌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한국이 예를 들면 양다리를 한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원칙 없이 양다리 하면요. 이건 어느 나라한테도 이건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베가 노리는 거는 일본 사람들 내부에는 뭐냐면 한국에 대한 피로증이 엄청 커요. 왜? 맨 한국 쪽에서는 위안부 역사 문제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에 좀 주목을 하면 해답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넘어가지고 미래를 가자고 하는 게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갔던 알겠습니다. 거고요. 제가 그런 시기에 내가 해법을 찾는 게 사실은 지금 정치 문제라 한다면 정치를 풀어야죠. 그렇게 하면 될 전략적 거라 균형점을 찾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도록 끝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